아줌마, 민간인은 전투복 입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 소속 한서진 준장이다. 해당 부대에 감찰차 왔다. 군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이 한마디가 그 부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8세 한서진, 한국 최초의 여성 원스타 장군. 하지만 그날 그녀는 장군이기 전에 상처 입은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30년 군 경력의 냉철한 지휘관이 왜 갑자기 아들 면회에 나타났을까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침낭 밑에 숨겨둔 녹음기에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어느 부대 정문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서진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어요. 키 165cm의 단단한 체구, 회색빛이 감도는 짧은 머리, 30년간 군복을 입어온 그녀의 어깨는 언제나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가슴 한편에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전투복 가슴팍에 달린 별 하나가 오후 햇살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준장.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정문 초소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병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입대한 지 몇 달 안 된 티가 역력한 새파란 얼굴이었어요. 구두 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의 눈이 한서진의 전투복을 훑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병이 입을 열었어요. 민간인은 전투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었죠. 그 순간 한서진의 혈관에 차가운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누구도 감히 자신을 민간인으로 오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신의 반응이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히 정정해줬을 텐데 그날은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혹시 우리 하늘이도 이런 무례함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서진이 손으로 가슴의 별을 가리키며 자신이 국방부 소속 준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덧붙여졌어요. 해당 부대 감찰차 왔다는 거짓말이었죠. 신병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한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작 자신은 감찰이 아니라 면회를 왔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적인 거짓말이 나중에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면서 한서진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신병들의 표정, 걸음걸이, 심지어 어깨의 각도까지 30년간 쌓인 지휘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부대였습니다. 신병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복도는 깨끗했으며 모든 게 규정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병들의 눈빛 어딘가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특히 몇몇 신병들은 한서진의 계급장을 보고도 시선을 금방 피했어요. 평소라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텐데 말이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신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혹시 우리 하늘이처럼 뭔가 숨기고 있는 아이는 없을까 싶어서 입대 전날 밤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면 기록하라는, 무리하지 말라는 그 말. 그때는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서 한서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면회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마주보고 놓인 삭막한 공간. 벽에는 면회시 주의사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서진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는데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늦을까요?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입대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저녁도 밥밖에 먹지 않고 자꾸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두려움 같은 것. 비거. 면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왼쪽 눈 주변이 보라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멍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아래 입술은 갈라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들이 선명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활기찼던 20살 청년이 아니라 구부정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는 지금까지 혼자 견뎌내야 했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30년간 수많은 전투 상황을 지휘했던 그녀였지만 상처 입은 아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흔들림 없던 그 목소리가. 하늘이는 엄마 앞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들켰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요. 녹음기는 침낭 밑에 숨겨뒀어요. 한서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쪽지를 붙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입대 전날 밤의 대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기록하라는, 무리하지 말라는 그 말들. 아들이 정말로 그 말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어요. 한서진은 면회실 테이블 너머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작은 상처들이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누가 그랬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자신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감찰을 시작하자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 한서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면회 온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감찰실 한서진 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24년 1월 14일. 하늘이의 입대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어요. 한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거실에는 하늘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내일 입대할 때 가져갈 짐들이 네모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들 하나하나 점검하며 접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평소 활발하던 하늘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서진이 아들 옆에 앉자 소파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20년을 키워온 아이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군대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선임들의 괴롭힘, 신고해도 오히려 더 당한다는 소문들. 한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어깨뼈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20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겐 보호해야 할 아이였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한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 그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완벽한 조직은 없다고, 어디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한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 대신 쓰던 기록장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기록해 두라고. 그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겠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한서진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이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리하지는 말라고, 위험하면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군가 다치고 있다면 그 순간을 기록해 두라고도 했어요. 그날 밤 한서진은 아들을 오랫동안 안아줬습니다. 내일이면 18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할 제 아이를. 아들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녹음기가 정말로 사용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 약속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건 2달 후에야 알게 될 일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 한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하늘이가 말한 그 녹음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침낭 밑에 숨겨뒀다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서진은 곧바로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 신병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원스타 장군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심상치 않다는 눈치였죠.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상민 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서진을 맞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한서진이 이안을 이병의 생활관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훈련 시간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한서진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평소라면 신병들의 웃음소리나 발걸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마치 모든 게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하늘이의 침대는 생활관 구석 자리였습니다. 다른 침대들과 똑같이 이불이 네모지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베개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한서진은 무릎을 꿇고 침낭을 들춰봤어요. 차가운 바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침낭 밑쪽을 더듬어 나갔죠. 찾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녹음기가 침낭 아래쪽 구석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수첩도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바로 그 기록장이었어요. 중대장이 한서진의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긴장감이 공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서진이 녹음기를 켜자 하늘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월 2일 밤 11시. 김상병이 화장실에서 선임 4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가해자 이름, 그리고 끔찍한 피해 내용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들의 용기와 공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3월 5일 신병 이호준, 선임 3명이 담요로 머리를 감싸고 30분간 집단 폭행. 갈비뼈 부러진 것 같다고 울고 있었음. 의무실까지 못하게 막음. 3월 8일 최신병, 뜨거운 라면 국물을 얼굴에 끼얹어짐. 화상 입었는데 훈련 때 다쳤다고 거짓 신고하라고 협박. 3월 12일 드디어 나도 표적이 됐다. 오늘 밤 창고에서 5명이 돌아가며 때렸다. 의식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한서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3월 15일 박신병이 자살 시도했다. 목을 매려고 했는데 동기가 발견해서 막았다. 선임들은 입단속만 하고 끝. 3월 18일 오늘 밤 화장실에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 신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선임들이 발로 짓밟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는데도 계속 때렸다. 3월 20일 내가 녹음하고 기록한다는 걸 완전히 들켰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한서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피가 번진 자국이 있었거든요. 3월 22일 오늘 거의 죽을 뻔했다. 선임 7명이 나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서 이건 기록하기도 무섭다. 하지만 기록해야 한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마지막 기록의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걸 적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대장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한서진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달 넘게 이런 조직적 고문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중대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서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도 밖에서 신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 속에는 아마도 상처투성이로 걸어오는 우리 하늘이의 발걸음도 섞여 있을 거였어요. 한서진은 녹음기와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어요. 이 부대의 모든 가해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한서진 준장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전투가. 그런데 한서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가 곧 그 부대는 물론이고 군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부대를 나온 한서진의 첫 번째 행선지는 국방부였습니다. 오후 4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감찰실. 30년간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복도가 그날만큼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한서진이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험악한 표정의 준장을 보며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대령 감찰팀장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지만 한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서진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긴급 감찰팀 편성이 필요하다고. 김대령이 무슨 사안이냐고 묻자 한서진은 가방에서 녹음기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김대령이 녹음기를 재생하는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 위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 멈춰서서 들었어요. 오늘 밤 화장실에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 신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선임들이 발로 짓밟고 있었다. 김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첩의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감찰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조직적이고 잔혹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한서진은 즉시 특별감찰팀 구성을 지시했어요. 수사관 12명, 의료진 2명, 그리고 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이었죠. 오후 6시 감찰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인 팀원들의 얼굴은 모두 심각했어요. 한서진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몇몇 베테랑 수사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마지막 기록을 읽어줄 때는 브리핑룸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늘 거의 죽을 뻔했다. 선임 7명이 나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서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김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고문이라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서진은 팀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부대로 출동한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단 한 명의 가해자도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을 거라고. 회의가 끝나고 한서진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힘든 임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늘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면회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한서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될 감찰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서진의 알람이 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부대의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감찰팀 구성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오전, 한서진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사건 개요와 투입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관련 부대들의 최근 신고 접수 현황을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혹시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준장님, 최근 3개월간 해당 부대 관련 신고 현황입니다. 한서진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사소한 내무 부조리나 급식 관련 불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가의 의혹 신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의 피해자 이름란을 보는 순간 한서진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 박하늘 이등병. 한서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를 붙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대령이 한서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의 피해자 명단에 제 아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니.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고 접수일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고 신고 내용은 간단했어요. 박하늘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음. 조속한 조치 바람. 한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하늘이의 상황을 보다 못해 신고한 거였습니다. 아마도 같은 생활관의 동기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신고서가 해당 부대로 이첩되어 조치 완료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부대에서 자체 조사 후 해당 사실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대에서 은폐 공작을 벌인 거였습니다.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장님, 박하늘 이등병.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한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한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내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한서진을 바라봤어요.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장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한서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녀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진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동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들을 괴롭힌 놈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경기도 그 부대 앞에 검은색 승합차 4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서진을 필두로 한 20명의 감찰팀이었어요. 수사관 15명, 의료진 3명, 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팀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죠.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걸 모든 팀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경비병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려온 건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모두들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한서진이 신분증과 수사영장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특별수사팀입니다. 즉시 부대장과 중대장을 호출하세요. 경비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10분 후 부대장과 중대장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조상민 중대장은 한서진을 보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어요. 한서진이 수사영장을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 및 고문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영장입니다. 즉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땅에 떨어질 듯 굳어졌어요. 중대장 조상민은 이미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은 즉시 부대 내부로 들어가 작전을 개시했어요. 한서진은 직접 생활관으로 향했고 김대령은 간부 숙소로, 나머지 팀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신병들이 기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감찰팀이 들어오자 모두들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생활관을 둘러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병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있었거든요. 멍든 얼굴, 붕대로 감긴 손목,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하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이를 찾았습니다. 구석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진과 하늘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김대령이 즉시 신병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임병들이 하나둘씩 소환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의 기록에 나온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박 병장이 처음 호출됐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왜 불려나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박 병장, 지난달부터 신병들에게 가한 폭행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령의 질문에 박 병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어서 다른 선임병들도 차례로 소환됐어요. 하늘이의 기록에 등장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패닉 상태가 역력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조상민 중대장이 소환됐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신병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중대장님이 직접 폭행을 지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도 묻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조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첫 번째 자백이 나왔습니다. 박 병장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병들을 때린 게 맞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자백이 이어졌어요. 가해자들이 하나둘씩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거의 모든 가해자들의 자백을 받아낸 상태였어요. 총 23명의 가해자와 47명의 피해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한서진은 마지막으로 하늘이와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한서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녁 7시, 15시간에 걸친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모든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조상민 중대장을 포함한 간부들도
즉시 보직해임 조치됐습니다. 그날 밤 그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포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한서진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를 바꿔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 23명은 모두 구속되어 군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조상민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 7명은 즉시 보직해임되었고 부대장도 문책을 받고 전속 조치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중령 부대장은 30대 후반의 젊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한서진과의 첫 면담에서 이 부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중령은 즉시 부대 내 혁신 조치를 시행했어요. 모든 생활관과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외부 상담관이 부대를 방문해 신병들과 개별 면담을 갖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한서진이 2주 후 부대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긴장에 떨던 신병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는 신병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주의를 경계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하늘이도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한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한서진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신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이의 동기인 이호준이라는 아이였어요. 하늘이의 기록에서 가장 심한 폭행을 당한다고 적혀있던 그 신병이었습니다. 이호준이 한서진에게 깊게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늘이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도 한서진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누군가 울지 않아도 된다고.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한서진의 목이 메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이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연일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군 전체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즉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군에 걸친 감찰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모든 부대에 익명신고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도입됐고 3개월마다 특별감찰이 실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하늘이법이라고 부르는 군 인권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가혹행위 신고자 보호 조항과 피해자 치료 지원 조항이 핵심이었어요. 한 달 후 한서진은 다시 그 부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하늘이와 동기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하늘이는 동기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 동기가 하늘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 혼자 한 건 아니라고 모두 함께 견뎌낸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누군가는 하늘이처럼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 하늘이의 제대를 앞둔 마지막 주였어요. 한서진은 부대를 방문해 아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부대 입구에서 만난 하늘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8개월 전 겁에 질린 채 입대했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더 커 보였고 어깨도 넓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대 뒤편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하면 뭘 하고 싶은지 아냐고 물었어요. 한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늘이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늘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무섭고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늘이는 법학과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18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용기를 내야만 세상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한서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20살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해준 말을 기억했다고, 기록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제대식 날이 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하늘이의 제대를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동기들과 후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줬습니다. 생활관 앞에 길게 줄을 서서 하나씩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김중령 부대장이 하늘이에게 특별히 감사패를 수여했어요. 이 부대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박하늘 이등병의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견뎌준 동기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후임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엄마 덕분이라고 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이 부대에서는 누구도 혼자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부대 정문에서 한서진과 하늘이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18개월 전 이곳에서 헤어졌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늘이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어요. 한서진이 아들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함께 싸우자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고맙다고, 자신에게 용기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군 인권 개선 1주년 특집이 방송됐어요.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바뀐 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서진과 하늘이는 나란히 앉아 뉴스를 시청했어요. 화면에는 새롭게 설치된 신고 시스템과 상담실, 그리고 밝아진 신병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앞으로 모든 부대에 인권보호관이 배치되고 신고 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고 보도했어요. 뉴스를 보며 하늘이가 우리가 해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한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